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오후 3시 인천공항 입국장.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단 3초 만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7년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아프신가요? 국정원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웃고 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그냥 웃고 있어요. 저는 양소정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북한 리설주의 개인 여비서로 일했습니다. 그분이 20세였을 때부터 말입니다. 북한 최고층의 은밀한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까요? 왜 자유의 땅에서 들린 웃음소리에 그토록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품속에 숨겨온 작은 USB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리설주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입니다. 소정 씨, 제가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모든 것은 지난해 늦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설주 동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저는 1980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특권층이었죠.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조심스러워했고 어머니는 늘 긴장해 있었습니다. 8살 때였나요? 어느 날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옆집 김동무가 어제 끌려갔다더라. 무슨 일로요? 누가 신고했나 봐. 집에서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고. 그때 제가 문을 여는 소리에 두 분이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웃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 불순한 생각을 하며 웃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라. 친구들과 놀 때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반에는 반장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다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선생님에게 보고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당에서 주목받았죠. 졸업 후에는 외무성에서 잠깐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갑자기 조직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는 이제부터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리설주 동지의 개인 여비서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때 저는 27세였습니다. 처음에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부인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다니요. 하지만 첫 출근하던 날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청사 입구에서부터 제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를 따라오나요? 제가 물었더니 선배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동무의 모든 행동은 기록된다. 집에 갈 때까지, 아니 사실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리설주 동지 비서로 일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정아, 이제부터는 말 조심해야 한다. 아니, 생각도 조심해야 한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다. 그때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리설주 동지의 비서가 된다는 것은 평생 감시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12년 동안 리설주의 개인 여비서로 일했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북한 최고층의 은밀한 일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가끔은 제가 본 것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나요? 특권층이었는데. 조사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리설주 동지가 제게 마지막으로 건넨 그 물건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밤마다 홀로 우시던 모습 때문일까요? 제가 12년 동안 본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2년 동안 리설주 동지 곁에 있으면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을 모시면서 말입니다. 그분도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들었던 그 웃음소리가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짜 자유의 소리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감시당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해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3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왜 저만을 믿고 의지하셨는지, 그분이 제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려면 리설주 동지를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0년 3월 2일, 저는 처음으로 리설주 동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리설주 동지는 20세였고 저는 27세였습니다. 만수대의전에서 열린 예술 공연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죠. 저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 비서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리설주 동지, 새로 오신 양소정 동무입니다. 리설주 동지가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입가는 웃고 있는데 눈은 슬퍼 보였거든요. 반갑습니다. 양소정 동무.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무대에서 듣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날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하루 일정표였는데 거기에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모든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아침 인사. 오전 9시 5분, 차 마시기. 오전 9시 10분, 신문 읽기.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오후 2시 반, 화장실 가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모든 행동은 기록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심지어 화장실에 몇 분 동안 계셨는지까지 말이다. 선배의 대답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부인조차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다니요. 첫 주가 지나고 리설주 동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양소정 동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리설주 동지가 하신 말은 의외였습니다. 동무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여요. 눈빛이 정직해 보여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리설주 동지는 저에게만 특별한 일들을 맡기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비서들에게는 절대 시키지 않는 일들이었죠. 예를 들어 개인적인 편지를 써달라고 하시거나 특정한 책을 구해달라고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를 신뢰하셔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소정 동무, 동무는 가족이 있나요? 저는 네, 부모님이 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리설주 동지가 씁쓸하게 웃으시더군요. 부러워요. 자유롭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서요. 그때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리설주 동지야말로 북한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 아니었나요? 업무를 하면서 점점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공식 행사에 나가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대에서는 환한 미소와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혼자 계실 때는 늘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그리고 자주 창밖을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리설주 동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소정 동무, 혹시 동무도 저처럼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에요. 그냥 문득 궁금해서요. 리설주 동지는 다시 창가로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설주 동지 주변에는 항상 보위부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호원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감시였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리설주 동지가 친정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일정에 없는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이라니요?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는데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리설주 동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다시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좋아하시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담당자가 그 책은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검열이요? 이미 출간된 책을 읽는데도 검열이 필요하다니요.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오늘은 냉면이 먹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담당자가 건강관리팀에서 승인한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조차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겉으로는 북한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감옥이었죠. 화려하고 고급스럽지만 여전히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고 있는데 리설주 동지가 혼자 사무실에 남아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끓여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소정 동무. 동무만이 저를 진짜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동지,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정 동무, 혹시 동무는 자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리설주 동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맞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그런 게 자유겠죠. 리설주 동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볼 수 없어요. 심지어 제 마음속 생각까지도 자유롭지 못해요.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분의 고백을 듣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부인조차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리설주 동지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행복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분이었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리설주 동지가 제게 보여주시려는 진실이 얼마나 더 충격적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리설주 동지를 가까이에서 모신 지 6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중요한 행사 준비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리설주 동지의 개인 사무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보니 틀림없었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조용히 우시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낮에 무대에서 환하게 웃으시던 그분이 밤에는 혼자서 우시고 있다니요. 다음 날 아침 리설주 동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와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눈가가 조금 부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동지, 어젯밤에 못 주무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잠깐 저를 바라보시더니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았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리설주 동지의 밤 시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거의 매일 밤 우시고 있었어요. 때로는 사무실에서, 때로는 개인 휴게실에서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 물어봤습니다. 동지,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시나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리설주 동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목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소정 동무 이 이야기는 절대 누구에게도 하면 안 돼요. 약속할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누군가가 시간을 재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말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역시 리설주 동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무만은 다른 것 같아요. 동무는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요. 보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걱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리설주 동지가 왜 저만을 특별히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분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업무로, 의무로 그분을 대하고 있었어요. 저조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진짜로 그분이 불쌍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리설주 동지가 저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소정 동무, 혹시 라디오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으로요. 라디오요? 무엇에 쓰시려고요? 그냥 음악을 듣고 싶어서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외부 방송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어요. 라디오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리설주 동지 주변의 모든 물건은 검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 개인 물건인 척하면서 주머니에 들어가는 작은 라디오를 가져다 드렸어요. 리설주 동지가 그 라디오를 받으시면서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소정 동무.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부터 리설주 동지는 아주 작은 소리로 라디오를 들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음악방송이었지만 가끔은 해외방송도 들으셨어요.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요. 들키면 큰일 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외부 세계의 소식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김정은 동지와 함께 있는 리설주 동지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식 만찬 자리였는데 저는 뒤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김정은 위원장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제가 보던 자연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웃을 때도 어색했고 말씀하실 때도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도 긴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남편 앞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요. 만찬이 끝나고 리설주 동지가 화장실에 가셨을 때 저는 뒤따라가서 물었습니다. 동지, 괜찮으세요? 리설주 동지가 거울을 보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소정 동무, 저는 매 순간이 연기예요. 언제부터인가 진짜 제 모습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정말 나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인형일까? 제가 원하는 것도 제가 싫어하는 것도 모두 다른 사람이 정해줘요. 심지어 제가 언제 웃어야 하고 언제 슬퍼해야 하는지까지도요. 리설주 동지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무렵부터 리설주 동지 주변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시가 더욱 심해진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2번 정도 보이부에서 확인하러 왔는데 이제는 거의 매 시간마다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리설주 동지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소정 동무, 요즘 이상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모든 행동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분과 나누는 대화까지도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리설주 동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소정 동무도 저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리설주 동지는 제 표정만 봐도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동무만은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날 밤 리설주 동지가 또 우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절망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의 울음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지,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리설주 동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소정 동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사는 건가요? 저는 그분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 리설주 동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정 동무, 제가 만약 사라진다면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라진다니 무슨 의미였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우울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설주 동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선배 비서도 경호팀장도 모두 갑자기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승진이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리설주 동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일을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설주 동지의 개인적인 공간에 더 자주 출입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갑작스럽게 며칠간 지방 순방을 가시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의 개인 사무실과 휴게실을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책장 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장과 벽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있었고 거기에 무언가가 끼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펼쳐보니 리설주 동지의 필체로 빽빽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 메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줄 읽어보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일기였습니다. 그것도 절대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내용들이 적힌 일기였어요. 오늘도 연기를 했다. 언제까지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할까? 가끔 거울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분 앞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한마디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밤마다 같은 꿈을 꾼다.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다니는 꿈을.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읽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진짜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분이 화를 내셨다. 내가 외국 손님과 악수할 때 너무 오래 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분의 질투는 상상을 초월한다. 나는 그분의 소유물일 뿐이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다. 이런 아버지를 둔 것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체제는 영원할 수 없다. 그때가 오면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해도. 이 글을 읽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요. 일기를 다시 원래 자리에 숨겨두려고 하는데 책장 뒤에서 또 다른 것이 만져졌습니다. 얇은 금속 조각 같은 것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작은 열쇠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의 열쇠일까요? 저는 리설주 동지의 사무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책상 맨 아래 서랍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열쇠 구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랍은 평소에 잠겨 있지 않았는데요. 저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랍 바닥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닥 나무판이 살짝 들뜨는 것 같았어요. 나무판을 들어 올려 보니 그 아래에 작은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제가 찾은 열쇠가 바로 그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열어봐도 될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과 USB, 그리고 또 다른 수첩이었어요. 사진들을 보니 김정은 동지와 리설주 동지가 함께 있는 사적인 모습들이었는데 공개된 사진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화를 내고 있는 모습, 리설주 동지가 울고 있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어요. USB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저는 주변을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컴퓨터에 꽂아봤습니다. 그 안에는 음성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김정은 동지와 고위 간부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개를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리설주를 너무 자유롭게 놔두는 것 같다. 좀 더 통제해야 하지 않겠나. 네, 수령님. 앞으로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가끔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이런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또 다른 파일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나? 겉으로는 숭배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원망하고 있어.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놈들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저는 소름이 돋아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음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위험한 것들을 보관하고 계셨을까요? 마지막 수첩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리설주 동지가 직접 목격한 북한 최고층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누가 언제 얼마의 돈을 빼돌렸는지, 어떤 간부가 인민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 심지어 김정은 동지 본인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령님이라고 부르는 그분도 결국 인간일 뿐이다. 권력에 취해 있고 의심이 많고 잔혹하기까지 하다.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분은 매일 수입 와인을 마신다. 고위 간부들도 마찬가지다. 모두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이런 위험한 기록들을 왜 남기고 계신 걸까요? 발각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저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히 제가 발견한 걸까요? 급히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금고를 잠그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다행히 들어온 사람은 경비원이었고 간단한 순찰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리설주 동지를 보는 시각도 바뀌었고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순방에서 돌아오셨을 때 저는 그분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분이었어요. 소정동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리설주 동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알게 된 진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리설주 동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소정동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무, 혹시 뭔가 발견한 게 있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일부러 제가 그것들을 발견하도록 유도하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지, 그것들을 왜? 리설주 동지가 저를 꼭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정동무, 이제 동무도 알게 되었네요.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거짓 속에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리설주 동지와의 대화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발견한 모든 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소정동무, 저는 오랫동안 혼자 이 진실을 견뎌왔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지,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동무를 12년 동안 지켜봤어요. 동무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리설주 동지는 더 많은 것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잔혹한 면모, 고위 간부들의 부패, 인민들이 겪고 있는 진짜 고통들.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37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리설주 동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일이 계속 생겼거든요. 어느 날 아침 리설주 동지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정동무, 김비서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주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요. 심장마비였다는데. 김비서는 리설주 동지와 15년 동안 함께 일했던 분이었어요.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라니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호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상해요, 동지. 너무 연달아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제가 말하자 리설주 동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아요. 12월 중순경 리설주 동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분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셨고 말씀도 줄이셨어요. 어느 날 밤 그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소정동무, 동무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소정동무, 동무는 가족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왜 그러세요? 리설주 동지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을 지켜야 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때 저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지,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소정동무, 저는 곧 사라질 것 같아요. 리설주 동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라진다니. 그분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날 밤 리설주 동지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어요. 모두 사고사나 병사로 처리되지만 실제로는 숙청당한 거예요. 저와 가까웠던 사람들, 제 비밀을 알 수도 있는 사람들부터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제가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맞아요. 동무도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설주 동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정동무, 동무는 살아야 해요.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러더니 리설주 동지가 작은 상자 하나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세요. 상자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전에 본 것보다 훨씬 작고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어요. 이 나라의 진실, 그분의 실체, 인민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말이에요. 리설주 동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진실만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동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사시면 안 되나요? 제가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쓴웃음을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소정동무, 저는 매일 수천만 명의 인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봐요. 그들은 진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 진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공범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에서 자라야 하는 그 아이들을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거짓이 무너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리설주 동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자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모든 북한 인민들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평소보다 훨씬 자주 나타났고 리설주 동지에 대한 감시가 더욱 철저해졌어요. 심지어 저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양소정 동무, 요즘 리설주 동지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나? 보위부 요원이 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냥 업무 이야기만 합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행동을 본 적은 없나? 예를 들어 누군가와 몰래 만난다든지 허락 없이 어딘가에 간다든지. 아니요,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 수 있었어요. 리설주 동지도 변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행동하셨고 저와 대화할 때도 주변을 계속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네셨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개인 서재로 와주세요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몰래 만날 때마다 리설주 동지는 더 많은 자료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인민들을 어떻게 기만하고 있는지, 핵무기 개발에 얼마나 많은 돈이 쓰이고 있는지, 그 돈으로 굶주린 아이들을 몇 명이나 살릴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소정동무,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리설주 동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특별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그분이 직접 지시한 거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정동무, 동무는 내일 새벽에 여기를 떠나야 해요.
더 늦으면 동무도 위험해져요. 리설주 동지가 제 손에 몇 장의 서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평안북도 출장 명령서예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국경 근처까지 가세요. 하지만 동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슬픈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남아야 해요. 동무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저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날 밤이 리설주 동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정 동무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유일하게 제 마음을 이해해준 사람이었어요. 저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동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지 덕분에 진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소정 동무, 마지막 부탁이에요. 제가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북한 인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리설주 동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평안북도 출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이별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멀어져가는 평양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설주 동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정말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목숨을 걸고 제게 맡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분에 대한 제 마지막 의무였어요. 평안북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보위부에서 벌써 제 탈출 계획을 눈치채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준비해 주신 출장 명령서가 완벽했거든요. 신의주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지역당 위원회에 들러서 형식적인 회의에 참석하고 몇 군데 시설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을 평소와 같이 해야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제게 준 USB 안에는 단순히 북한의 비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탈출 경로와 연락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계획을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USB에 따르면 두만강 근처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가 문제였어요. 신의주에서 두만강까지는 꽤 먼 거리였고 그 사이에는 수많은 검문소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국경 지역은 더욱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숙소에서 저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식 출장은 3일 예정이었으니 마지막 날에 실행에 옮겨야 했어요. 그때까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둘째 날, 저는 지역시장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동무, 어디서 오셨나요? 평양 말씨시네요. 네, 출장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여기 처음이시죠? 이 근처에 볼만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두만강 쪽으로 가는 길에 대한 것이었어요. 요즘은 국경 경비가 더 삼엄해졌어요.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에요. 특히 밤에는 순찰이 더 자주 다닌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계획을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의 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김정은 동지와 중국 고위층 간의 비밀거래, 핵무기 개발 과정의 실제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었습니다. 인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체제가 무너진다. 따라서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의심스러운 자들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김정은 동지의 육성으로 녹음되어 있었어요. 또한 리설주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 여자 주변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해야 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USB 안의 내용이 공개되면 북한 체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리설주 동지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제게 맡긴 이유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드디어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고 마지막 공식 일정을 소화했어요. 하지만 점심 식사 후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숙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뒷문으로 나가서 미리 준비해둔 민간 차량을 탔어요. 차를 운전해준 사람은 USB에 있던 연락처의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이 별로 없었어요. 조심하세요. 요즘 순찰이 많아요. 그것이 그가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만강까지는 약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두만강 근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진짜 탈출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운전자가 저를 한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밤까지 기다리세요.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농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 같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혹시 보위부에서 벌써 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리설주 동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실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8시쯤 농가 주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로 가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가야 해요. 그럼 제가 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혼자 하셔야 해요. 두만강까지는 도보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어요.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순찰대와 마주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농가 주인은 길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찰로를 피해서 은밀한 길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강이 훨씬 넓었고 물살도 세 보였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수위가 낮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위험해요. 농가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에요. 헤엄을 칠 줄 아시죠? 네, 조금은 할 줄 알아요. 그럼 다행이에요. 하지만 물이 너무 차가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순찰선이 나타나면 즉시 물속으로 숨어야 해요. 저는 옷을 벗고 USB와 중요한 서류들을 비닐봉지에 잘 싸서 몸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에 들어갔어요. 물이 정말 차가웠습니다. 10월 말이었는데도 얼음장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헤엄을 치기 시작한 지 10분쯤 되었을 때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선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숨을 참고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순찰선이 지나간 후 저는 다시 수영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차가운 물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강에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리설주 동지의 마지막 부탁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이지? 그 사람이 중국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와. 여기는 위험해.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근처 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옷을 주면서 말했어요. 너 운이 좋다. 순찰이 방금 지나갔거든. 저는 그제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더 먼 길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거든요. 저는 리설주 동지가 맡긴 진실을 지키기 위해 더 긴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쉬고 있는데도 계속 떨렸어요. 두만강의 차가운 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를 도와준 중국인이 브로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어요. 한국 가려고. 돈 얼마나 있어? 첫 마디가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리설주 동지가 준비해 주신 돈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가능해. 하지만 위험하다. 중간에 잡히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브로커가 설명해 준 경로는 복잡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가서 그 다음에 태국으로 넘어간 후 태국에서 한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최소 한 달은 걸려. 그동안 절대 들키면 안 돼. 한 달이라니요.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지하실에 숨어 있고 밤에만 잠깐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 탈출 소식이 알려졌나 해서요. 다행히 아무런 보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리설주 동지 소식도 전혀 들을 수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해준 가짜 신분증을 받았어요. 조선족 여성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한국말하면 안 돼. 중국어만 써야 해. 다행히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알았지만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기차로 쿤민까지 가는 동안 정말 무서웠습니다. 검표원이 올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신분이 발각되면 어떻게 하지? 그때마다 리설주 동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 말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하지만 쿤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약속 장소에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누군가가 제게 접근했습니다. 양소정 씨죠?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30대 정도의 한국인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도우러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한국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요원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주요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대단한 나라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요원이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소정 씨, 지금 북한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국가기밀을 빼돌린 중요한 인물로 분류되어 있어요. 역시 USB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당국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리설주 씨는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좋지 않습니다. 특별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원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탈출하면서 그분도 위험해진 것입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요. 리설주 씨 본인이 원한 일입니다. 그분은 이런 결과를 각오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이동했습니다. 훨씬 안전하고 빨랐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일주일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계속 추격자들이 있었어요. 중국 공안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파견된 요원들도 저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를 찾는 건가요? 단순히 탈북 때문은 아니겠죠? 제가 물었더니 요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양소정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가치를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공개되면 북한 체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태국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런 자유가 제게는 너무 낯설었거든요. 인민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선전하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이것이 혁명의 진실이다. USB 김정은 동지의 육성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어요.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을 가지고 나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리설주 동지가 왜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제게 맡겼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 왔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탈 때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로 자유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과연 제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리설주 동지는 어떻게 되실까?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37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거짓 속에서 살아온 시간들이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실을 알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북에 남겨둔 가족들과 리설주 동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들린 그 웃음소리, 그것이 바로 자유의 소리였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진짜 자유의 소리였어요. 아무런 감시도 없고 아무런 통제도 없는 순수한 인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놀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만큼 대한민국이 놀랄 차례입니다. 드디어 USB의 상세 내용이 공개되거든요. 국정원에서의 조사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리설주 동지와의 12년간의 경험, 제가 목격한 북한 최고층의 실상, 그리고 USB에 담긴 모든 내용들을 말입니다. 조사관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속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로 상세한 북한 내부 정보는 처음입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과 리설주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군요. USB 안의 녹음 파일들을 들어보고 나서는 더욱 놀라워했어요. 이것들이 모두 진짜라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정은 동지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인민들은 개돼지와 같다. 적당히 먹여 살리면서 부려먹으면 된다. 핵무기만 있으면 전 세계가 우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인민들이 굶어 죽더라도 핵무기 개발은 계속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도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줘라. 대신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은 받아내야 한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거의 속국 수준이었습니다. 리설주 동지에 대한 내용을 들려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리설주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조사관이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외부와의 연락이 모두 차단되었고 개인 수행원들도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사실상 감금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리설주 동지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 양소정 씨를 도운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아내를 직접 처형할 수는 없겠죠. 대신 완전히 통제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는 것,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것,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 모든 것이 북한과는 정반대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니요. 저는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외부의 시각을 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달을 보낸 후 저는 사회에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너무 복잡했어요. 가끔은 평양에서의 단순했던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리설주 동지가 맡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제가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일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중국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김정은과의 비밀거래 내용이 공개되면서 중국 정부는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졌어요. 리설주 동지가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저는 통일부에서 북한 전문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통해 탈북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리설주 동지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리설주는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완전히 격리된 상태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소정 동무가 안전한지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리설주 동지가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하고 계시다니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동지가 맡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리설주 동지에게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을 담아 보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자유의 소중함을 매일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리설주 동지를 만납니다. 그분은 항상 슬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소정동무. 덕분에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언젠가 북한도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정동무에게 나는 잘 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희망을 잃지 마라. 리설주 동지의 필체와 똑같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북한도 변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리설주 동지가 목숨을 걸고 전한 진실이 결국 그 땅에도 전해질 것이고 북한 인민들도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리설주 동지와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인천공항에서 들었던 그 웃음소리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자유의 소리였어요. 언젠가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그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리설주 동지와 제가 꿈꾸던 진정한 통일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 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